여러분, 이번 시간은 문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 일반입니다. 문학의 이해하기에 앞서서 일단 문학이 먼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학이란 무엇일까요? 문학의 갈래입니다. 문학의 개념입니다. 문학이란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을 언어로서 형상화한 예술을 말합니다. 이게 문학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학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 문학의 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다. 두 번째입니다. 문학의 형식은 언어이다. 세 번째, 문학은 진실성을 띈다. 네 번째, 문학 속 세계는 허구이다. 알겠습니까? 즉, 상상의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바로 문학 속에는 진실이 들어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문학은 유기적인 구조물이다. 이런 것들을 문학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문학의 갈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학은 서정 갈래가 있습니다. 서정은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를 운율인 언어로 드러낸 문학 갈래를 말합니다. 외적 세계가 작품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즉, 객관적 외부 세계를 작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내면화시켜서 표현하죠. 그래서 세계의 자아화라고 합니다. 함축적이고 간결한 시어 사용,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심상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서정 갈래에 속하는 작은 갈래로는 시, 시조, 향가, 그리고 고려 소교 등이 있습니다. 민요, 이런 것들을 서정 갈래라고 합니다. 이러한 갈래들은 모두 객관적인 세계를 시인의 주관적인 정서로 내면화시킨다. 그래서 세계의 자아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엔 서사 갈래입니다. 앞서 우리가 비문학 시간에 서사의 특징을 말씀드릴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서사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서사에는 인물과 그 다음에 그 인물과 관계된 의미 있는 사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이 무엇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서술됩니다. 이런 걸 서사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 세 가지, 즉
3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서사가 됩니다. 즉 인간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인 인물과 사건을 도입하여 서술자가 들려주는 형식의 문학갈래를 말합니다. 작품에 외적 세계가 개입합니다. 객관적인 세계와 객관적인 세계, 즉 작가가 작중인물이 처한 현실을 말합니다. 객관적인 세계, 즉 현실과 주관적인 자아, 즉 작중인물과의 대립 또는 외부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대립하는 갈등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아와 세계와의 대결입니다. 이 서사갈래에 속하는 작은 갈래로는 소설이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신화, 전설, 민담 등이 서사갈래에 해당됩니다. 다음 극입니다. 극은 상연이나 연행을 전제로 하는 문학갈래입니다. 무대에서 상연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즉 서술자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사가 아닙니다. 자, 근데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이 나타나는 점에서는 무엇과 공통점이다? 서사와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서술자가 개입할 수 없다? 서사와 다르다. 그래서 극문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성, 현재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즉 배우의 대사와 행동으로 현재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이 극갈래에 속하는 작은 갈래로는 시나리오, 그리고 희곡, 그 다음에 우리 고전극, 민속극, 인형극 등이 극갈래에 속합니다. 네 번째, 교술갈래입니다. 교술은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감동, 교훈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갈래입니다. 외적 세계가 작품에 개입하며 작가는 외적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작품에 드러냅니다. 작가의 주관적 정서가 외적 세계의 경험을 전제로 하여 표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아, 즉 작가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자아의 세계화가 특징입니다. 교술갈래에 속하는 작은 갈래로는 수필, 일기, 전기, 그 다음 또 고전갈래에는 가사, 경기체가, 악장 등이 교술갈래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학갈래에서는요, 문학의 네 갈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와 함께 더불어 거기에 속하는 작은 갈래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문학의 미의식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의 미적 범주라고 하기도 하고 문학의 미의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론 보기 앞서서 먼저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론 보겠습니다. 문학의 미의식은 이상과 현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즉 이상과 현실이 융합되는지 아니면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과 현실이 이미 현실에서 만족됐으면 이상이 현실에서 만족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암입니다. 그 다음 이상이 현실에서 만족되진 않았으나 곧 만족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 그 다음 엄숙함.
예찬, 엄숙함이나 장엄함, 엄숙함이나 웅장함이라고 해야 될까? 예, 엄숙함, 웅장함, 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절대적 예찬이 들어가 있습니다. 긍정적 믿음, 엄숙함, 웅장함, 절대적 예찬 등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걸 숭고하다 합니다. 숭고하다. 숭고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상과 현실이 충돌되는데요.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이상지향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상과 현실이 불일치하는데 끝까지 이상을 지향하는 욕구가 강하면 결국 비장한 것이 되겠죠. 자, 마지막 풍자와 해악이 만들어낸 미의식입니다. 풍자미, 해악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골개미라고 합니다. 이상과 현실의 관계에 따라서 네 가지 미의식을 설명드렸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화자가 높은 경지에 있는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아름다움입니다. 일반적으로 엄숙함 또는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며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서정주의 광화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광화문, 차라리 그것은 한 채의 소슬한 종교라는 시인데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광화문을 단순한 건축물에 이르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차원 높은 종교로 승화시켰어요. 광화문에 대한 절대적 예찬이 보이죠. 그럼 무슨입니다? 숭고음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또 한용운의 찬송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미시여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이십니다. 즉 임에 대한 절대적 예찬 역시 숭고음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암입니다. 일상생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친근한 것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아름다움인데요. 자연 친화적인 태도로 바라보며 화자가 자연의 조화라는 가치에 순응하는 작품이 이에 속합니다. 또 화자가 추구하는 현실 상황과 이 상황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만족감이죠. 만족감. 현실과 이상이 조화를 이뤘으니까 얼마나 만족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여러분 예전 사대부들은요, 자 벼슬길에 있다가 물러나면 고향에 가서 유유자적하며 한가롭게 자연을 즐기는 것이 그들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선도는 실제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 자신의 고향인 전남
해남 땅끝 마을에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정말 어부처럼 유유자적하며 살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에 지은 노래가 어부사시사라고 한다면 이 어부사시사는 윤선도 작가의 어떤 만족한 어떤 그 현실 인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된다? 우와 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장미입니다. 화자가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적 여건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즉 이상과 현실이 서로 대립될 때 나타나는 미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김소월의 초원이라는 시가 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흩어진 이름이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허공 중에 흩어져 버리고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미, 무슨 미? 비장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골개미입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느끼는 아름다움인데요. 대상과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를 근거로 발생하는 재미와 기묘함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풍자와 해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통극, 즉 우리 전통극 중에 봉산탈춤 같은 거 있어요. 모두 비장미입니다. 참 골개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판소리 같은 거 있어요. 골개미입니다. 또 사설시조 같은 거 있어요. 골개미가 되겠습니다. 풍자와 해악, 골개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학의 미의식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수사법입니다. 수사법 먼저 감각에 따른 심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상이 뭐냐면요. 마음속에 맺혀지는 영상 같은 것입니다. 즉 영화나 연극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각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그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눈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는 대상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걸 말로 감각적이게 그려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심상이라는 겁니다. 마치 눈에 실제 보이는 것처럼 실제 귀에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감각적 영상으로 그려내는 말, 그걸 우리는 심상이라고 한다. 심상, 첫 번째 시각적 심상입니다. 빛깔, 모양, 동작 등의 환기되는 심상을 말하는데요. 지나가던 구름이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다. 새빨간 노을 쫙, 그게 구름, 눈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시각적 심상입니다. 그 다음 청각적 심상, 소리에 의해 환기되는 심상인데요. 발 밑에 오는 폭포는 백이요 천이니 발 밑에 폭포가 1000개 만개 막 쏟아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심상, 청각적 심상입니다. 미각적 심상, 맛에 의해 환기되는 심상인데 고추, 당추 맵다 해도 맵네, 그치? 예, 매워, 그죠? 예. 자, 실제 맛이 느껴집니다. 막 씁니다. 그죠? 얼굴 표정도 쓰잖아, 그죠? 맵다. 그 다음에 후각적 심상입니다. 냄새에 의해 환기된 심상인데요.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그 매화의 은은한 향기가 촥 코로 스며듭니다. 후각적 심상입니다. 마지막 촉각적 심상입니다. 피부의 감각에 환기되는 심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차가운 비계가 섬뜩하다. 차가운 비계가 섬뜩하다. 촉각, 만져지는 느낌이 느껴지죠. 그렇죠? 내 볼에와 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그 입술의 뜨거움, 예, 촉각적 심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심상인데요. 공감각적 심상은 어떤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 즉 옮겨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감각이 있고 복합감각이 있어요. 이 둘은 달라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복합감각은 어떤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감각은 하나입니다. 근데 복합감각은 아예 실제 두 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감각은 일종의 낯설게 하기입니다. 즉 익숙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익숙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꿔준다. 왜? 낯설게 해서 뭘 주기 위해서? 신선함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한다. 그게 바로 공감각입니다. 예를 들면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누구나 우리는 태양은 마땅히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금으로 타는 건 뭐죠, 여러분? 시각이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했어요? 울림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즉 시각을 뭐 한 거예요? 시각을 청각으로 옮겨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감각은 무엇이다? 태양 하나죠. 즉 시각입니다. 반면 이제 복합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관동별곡에 보면 만폭동을 들어가니 들을 째는 우레러니. 만폭동, 만개의 폭포가 있다 해서 만폭동이라고 해요. 만폭동을 들어가니 들을 째는 우레와 같더니 보니난 가서 보니까 눈이로구나. 자, 그럼 밖에서 폭포 밖에서 들을 째는 우레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럼 무슨 심상? 폭포 밖에서는 청각적 심상이었어요. 근데 실제 폭포에 가서 보니까 폭포가 떨어지면서 만들어낸 그 물결이 눈처럼 퍼지는데, 야, 이건 눈이로구나. 이건 시각적 심상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실제 두 개의 감각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러면 복합 감각이 됩니다. 반면 하나의 감각을, 즉 익숙한 감각을 익숙하지 않은 감각으로 옮겨 표현하면 그건 공감각적 표현이 됩니다. 이번에는 표현 방법에 따라서 서술적 심상이 있고, 자, 비유적 심상이 있습니다. 즉 서술이나 묘사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심상을 서술적 심상, 그 다음에 비유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심상을 비유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 다양한 수사법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요, 원관념,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 이것을 보조관념으로 바꿔 표현하는 게 비유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비유가 있고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와 상징, 문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 비교죠.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차이점과 공통점. 모두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유연성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자의성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자의성 또는 창조성이죠.
그러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고 작가가 만들어낸 것이면 그건 뭐다? 상징. 근데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 그럼 뭐가 된다? 그건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대개 원관념은 비유는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1입니다. 즉 하나의 의미만 가져요. 하나의 의미. 그런데 상징은요. 복합적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복합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즉 여기서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 손수건 다 뭡니까? 깃발입니다. 그러면 깃발과 아우성, 깃발과 손수건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건 비유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징은요. 십자가, 십자가, 희생, 십자가로 희생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비둘기로 평화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즉 작가의 자의성에 의해서 창조성에 의해서 의미가 만들어지면 상징이 되는 것이고 유연성의 바탕을 두고 있으면 비유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상징은요. 의미가 여러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님의 침묵에서 님은 같습니다. 살아간다는 님은 같습니다. 그럼 이때 님은요. 조국, 절대자도 돼요. 그리고 누구도 돼요? 또 사랑하는 사람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나의 대상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상징입니다. 자, 그럼 비유와 상징 말씀드렸고요. 자, 비유부터 보겠습니다. 비유, 직유법입니다. 가치처럼, 듯이 등과 같은 연결어를 사용해서 대상을 직접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 청산은 유수처럼 거침없이, 청산유수처럼 거침없이 쏟아지는 말. 자, 거침없이 쏟아지는 말을 무엇에 빗댔습니까? 청산유수에 빗댔죠. 직유입니다. 뭘 썼다? 처럼을 썼죠. 다음 은유입니다. A는 B다 또는 A의 B 형태로 원관점을 보조관점에 빗대는 방법인데요.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 자, 말은 무엇이다? A는 자, 그릇 B 다 이렇게 진술하는 것을 자, 비유 중에서 은유라고 합니다. 또 사랑의 열매 A의 B 형태로 진술되는 것도 은유가 되겠죠. 앞서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일종의 은유입니다. 다음 의인법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인격화시키는 겁니다. 양은 그릇에 멱살을 잡히고 어떻게 양은 그릇에 멱살을 잡히겠습니까, 여러분? 인격화시켰죠, 그렇죠? 또 플라스틱 유에 따귀를 얻어맞았습니다. 이런 걸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류법은 의인법은 인격을 주는 반면 화류법은 대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방 안에 켜 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건대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 것인가. 촛불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촛불에 생명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자, 이런 걸 활유라고 합니다. 대유법이 있는데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그 대상과 관계된 어떤 속성 또는 그 대상의 일부로 표현하는 것을 대유라고 해요. 대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유에는 일부로 표현하는 제유와 속성어를 표현하는 환유가 있어요. 자, 제유는 일부 가지고 전체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지만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돈, 재물, 재산의 일부죠. 즉, 돈 가지고 재물, 재산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걸 일부 가지고 전체를 표현했다. 제유라고 합니다. 또 예를 들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 밑에 빵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되겠죠. 이렇게 일부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면 제유가 됩니다. 다음 환유입니다. 어떤 속성 가지고 사물을 대신 지칭할 수 있는데요. 지시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환유라고 합니다. 그는 30년 동안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고 유니폼 즉 운동선수죠. 그 다음에 붓을 들었다. 붓 바로 글쓰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물의 속성 가지고 사물을 대신 표현하면 환유가 되는 것입니다. 속성을 가지고 사물을 대신 표현한다. 예를 들면 넥타이 부대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럼 넥타이 부대가 뭐예요? 직장인. 이런 걸 환유라고 합니다. 다음 대조법입니다. 상반되는 어구나 사물을 내세워 차이점을 강조하는 방법인데요. 예컨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처럼 짧다, 길다가 서로 상반되고 맞서 있습니다. 대조법입니다. 반복법, 같거나 비슷한 말을 되풀이하여 뜻을 강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정종의 향수에 보면 매 연마다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출리여 라는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입니다. 그 다음 점층법입니다. 어구의 의미를 점점 크게, 강하게, 깊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수신, 먼저 몸을 닦고 그 다음에 제가 집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치국, 집을 가지런히 하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평천합니다. 천하의 태평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점층이죠, 그죠? 확장, 의미가 점점 강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백석의 수라입니다. 감정의 점층. 1년 아무 생각이 없음. 2년 짜릿함. 3년 목이 맴. 이런 것들 일종의 감정의 점층이니까 뭐가 된다? 점층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점강법입니다. 의미를 점점 작게, 여리게, 얕게, 반대로 축소시켜 나가는 표현 방법을 말하는데요. 먼저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 자신의 몸을 닦고 몸을 닦으면 그 다음 이렇게, 그죠? 즉 크게 시작해서 작게 줄여나가는 것을 점강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 연쇄법입니다.
앞 구절의 끝부분을 다음 구절의 앞에서 다시 되풀이하는 표현 방법을 말합니다. 달가 달가 우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새고. 자, 날이 새고로 끝났죠, 그죠? 우지 마라. 자, 울다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울면 울다로 시작했죠? 우지 마라로 끝나서 울다로 시작했습니다. 또 날이 새고로 끝났죠? 근데 또 날이 새면으로 시작하죠? 앞 구절의 끝 구절을 다음 구절의 첫 구절로 이어가는 표현 기법을 연쇄적 이동이라고 해서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에 변화를 주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도치법입니다.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변화를 주는 방법입니다. 노란 벼 이삭과 함께 미소 짓는 코스모스. 나도 몰래 끌렸네 정겨운 그의 마음에. 나도 몰래 끌렸네 정겨운 그의 마음에. 정상적인 어순으로 간다면 정겨운 그의 마음에가 먼저 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도 몰래 끌렸네처럼 돼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는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 부분도 바로 도치법입니다. 보세요. 나보기가 겨우 가실 때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그렇죠? 그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아니 흘리겠다라고 해서 자, 문장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설의법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즉 의문 형식을 취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게 아니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물었으나 묻는 게 아니다. 자, 그게 설의법입니다. 한치의 국토라도 외적에게 빼앗길 수 있겠는가? 빼앗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즉 변화를 주기 위해서 묻는 형식을 취하는 것일 뿐 절대 묻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 그럼 설의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반어법입니다. 숨겨진 의미와 겉으로 표현된 의미가 서로 상반됩니다. 제가 집에서 집사람을 많이 도와주는데 막 설거지를 이제 했어요. 자, 하다가 무릎 그릇을 집사람이 아끼던 그릇을 깨뜨려 버렸어. 쨍그랑. 어떡해. 아이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보더니 깜짝 놀라서. 아휴, 잘했군 잘했어. 정말 잘했습니다. 실제 잘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또 깨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잘했으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 이런 건 반대의 경우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역설법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하지만 실제로는 진실된 의미가 통하는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예, 님이 갔으면 나는 님을 보낸 겁니다. 님이 안 갔으면 나는 님을 안 보낸 거고. 근데 님이 갔는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니까 서로 앞과 뒤가 지금 맞지 않죠. 모순되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곰곰이 씹어보세요. 즉 님이 간 건 맞아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님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님을 보내지 않은 것이죠. 알겠습니까? 임의 육신은 같지만 마음만큼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말이 안 되죠. 아이가 어떻게 어른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곰곰이 씹어보세요. 그 아이의 순수성, 맑고 투명한 거울 같은 그 순수함, 사실은 어른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버지가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섯 번째 대꾸법인데요. 대꾸법은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맞세워서 문장의 변화를 주는 표현 기법입니다. 무심코 불을 켜면 한숨 쉬는 나무들, 이것과 비슷한 문장 구조인 당신의 불을 끄면 미소 짓는 나무들을 앞뒤로 또는 위아래로 이렇게 맞세워서 대립의 미를 나타내는 표현 기법. 알겠습니까? 앞뒤로
또는 위아래로 나란히 나란히. 자, 이렇게 대꾸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 그 외의 표현 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수사법은 아닌데 그 외의 표현 기구입니다. 자, 여러분,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좀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시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기구입니다. 감정이입은 화자의 감정을 사물에 이입시키는 것으로 화자의 감정과 사물의 감정, 대상의 감정이 일치합니다. 이러면 감정이입입니다. 그런데 객관적 상관물은요,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상이합니다. 이러면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무심히 떠도는 구름. 또 여기서는 잠시 머무는 듯. 정비석의 산정무한인데요. 무심히 떠도는 구름. 여러분, 어떤 구름이 무심히 떠돌겠습니까? 구름은 그냥 사물일 뿐이죠. 사실은 무엇을 본, 즉 마에테자의 무덤을 본 화자의 그 어떤 쓸쓸함, 그것이 무엇에? 이 구름에 옮겨간 거죠. 그래서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일치하면 감정이입입니다. 화자가 무심한 겁니다. 자, 반면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불일치합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자, 화자는 지금 외롭습니다. 근데 꾀꼬리는 암수서로 정답습니다. 여러분, 이 정다운 꾀꼬리의 모습을 통해서 화자의 외로움이 더욱더 부각됐죠. 이렇게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불일치하면서 화자의 심정이 더욱더 부각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런 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 꾀꼬리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반면 여기 사용된 구름은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감정이입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정서적 등가 관계야. 등가, 값이 같다. 정서적으로 값이 같은 관계에 있으면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고요. 정서적으로 값이 다르고 감정이 상이해서 어떤 감정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면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드디어 원나선 합격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요, 야, 새소리도 마치 내 합격을 반겨서 축하해 주는 듯해요. 뭐 여러분, 감정이입이지, 그렇지? 새소리가 뭐라고 나를 축하해 주겠어요? 내 감정이 새에 이입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비가 내리는데 빗소리도 마치 울고 있는 듯해요. 뭡니까 여러분? 감정이입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감정의 일치하면 감정이입, 감정의 상이하면 뭐가 된다?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외의 표현기교,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고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 수사법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문학사의 시대 구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